언니, 누가 일부러 밀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동생의 이 말 한마디에 35살 이서연의 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막내 동생 서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은 충격적인 고백이었거든요. 평범한 정보 분석관으로 살아가던 서연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16년간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복무한 특전사 소령 출신이라는 것이었어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파병 경험에 인질 구조 작전까지 지휘해본 진짜 군인이었죠. 그런 서연이 동생의 말을 듣는 순간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습니다. 몇 년 전 자신이 지휘하던 부대에서 한 병사가 괴롭힘을 못 견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 악몽 말이에요. 그때는 늦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내가 늦지 않을 거야. 서연은 3년 만에 다시 군복을 꺼내들었습니다. 동생을 괴롭힌 자들에게 진짜 특전사가 누구인지 보여줄 시간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됩니다. 평범한 화요일 오후 3시, 35살 이서연 씨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국가정보원 산하 해외정보분석센터 사무실에서 중동 지역 안보 동향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기밀 자료를 분석하던 그 순간 갑자기 울려댄 휴대폰 화면에 국군대 전병원이라는 낯선 번호가 떠올랐죠. 여보세요. 보호자가 이서연 씨 맞으십니까? 이서윤 후보생이 훈련 중 중상을 입어서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전화를 받는 순간 서연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24살 막내 동생 서윤이는 2달 전 여군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했거든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려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군인의 길을 선택했던 착하고 성실한 동생이었어요. 서연 씨는 그 자리에서 모든 일을 제쳐두고 곧바로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평소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도 자꾸만 나쁜 상상만 떠올랐거든요. 설마 죽은 건 아니겠지? 의식은 있는 거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1시간 반을 달려서 대전 시내 국군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은 온통 소란스러웠습니다. 여러 환자들이 실려 나오고 있었고 의료진들이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간호사에게 동생 이름을 말하니 곧바로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셨어요. 환자분은 어깨 관절 탈구와 왼쪽 무릎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높은 곳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도 살짝 부딪혀서 잠시 의식을 잃었었거든요. 지금은 의식이 돌아왔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간 서연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건강하고 활발했던 동생이 온몸에 붕대를 감고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링거가 달려있고 어깨와 다리에는 깁스까지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서윤이가 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며 한 말이었어요. 언니, 이번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떨어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서연 씨가 동생의 손을 꽉 잡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떻게 다친 거야? 의사 선생님은 훈련 중에 넘어졌다고 하시던데. 그때 서윤이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무서운 고백을 했어요. 언니,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누가 일부러 밀었어요. 훈련하다가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박민정 중사님이 뒤에서 확 밀었다고요. 그래서 균형을 잃고 높은 데서 떨어진 거예요. 그 순간 서연 씨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어두운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년 전 자신이 지휘하던 특전사 부대에서 한 훈련병이 선임들의 괴롭힘을 못 견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일 말이에요. 그때 자신이 미리 알아챘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아직도 마음 깊숙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서연 씨는 한잠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동생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일부러 밀었다는 그 한마디가 서연 씨의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 있는 오래된 나무 옷장을 열어젖혔어요. 맨 위 선반에 조심스럽게 보관해 두었던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전역할 때 정성스럽게 접어서 넣어둔 육군 소령 정복이 고스란히 들어있었거든요. 벌써 3년이나 지났지만 다림질 주름도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거울 앞에서 오랜만에 정복을 입어보니 예전의 날카로운 기운이 다시 몸 안에서 꿈틀거리는 느낌이었어요. 어깨에 달린 소령 계급장과 가슴팍의 각종 메달들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특히 해외 파병 기념 리본과 인질 구조작전 표창이 유독 눈에 띄었죠. 이번엔 내가 늦지 않을 거야. 절대로. 서연 씨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사실 서연 씨는 평범한 정보 분석관이 아니었습니다. 19살에 육군에 입대해서 16년간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복무한 진짜 특전사 출신 소령이었거든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파병을 2차례나 다녀왔고 현지에서 인질 구조 작전까지 직접 지휘해본 경험이 있는 엘리트 군인이었어요. 전역 후에는 국가정보원 산하 해외정보분석센터에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안보 동향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것도 군에서 쌓은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을 활용하는 일이었죠. 평소에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라 주변 사람들은 서연 씨가 이런 무서운 경력을 가진 줄 모르고 있었어요. 회사의 갑작스런 가족 응급 상황으로 일주일 병가를 신청하고 서연 씨는 곧바로 충청남도 논산에 위치한 부사관 교육대로 향했습니다. 동생을 면회하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 보려는 생각이었어요. 과거 자신이 지휘하던 특전사 부대와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곳이라 지리도 훤히 알고 있었거든요. 부대 정문에 도착해서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며 신분증을 제시하자 이등병 경비병이 서연 씨의 전역 신분 중에 적힌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령 전역이라는 글자를 보고는 깜짝 놀라며 바로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소령님, 안녕하십니까? 면회 오신 겁니까? 네, 동생이 다쳐서 면회 왔어요. 그런데 사고 경위가 좀 이상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서연 씨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권위와 카리스마가 그대로 살아있었어요. 경비병은 서둘러 내부 상황실에 연락을 취했고 2분 후 후배 대위가 뛰어나와서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서연 소령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특전사에 계실 때 뵌 적이 있는데 기억하고 계실까요? 동생분 면회 오신 거군요. 그런데 혹시 국정원 쪽에서 김 대위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국정원 산하기관 소속의 특전사 소령 출신이라는 조합이 만만치 않다는 걸 직감한 거였죠. 개인적인 면회예요. 하지만 동생 사고가 좀 이상해서 혹시 부대에서 협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부터 서연 씨는 더 이상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평범한 언니가 아니었습니다. 냉철하고 정확하고 무섭도록 철저한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령으로 완전히 돌아와 있었거든요. 서연 씨는 김 대위의 안내를 받으며 부대 내부로 들어가면서
주변 환경을 특전사에서 배운 정찰 기술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비상구 위치, CCTV 설치 현황, 간부들의 평소 동선, 교육생들의 생활 패턴까지 모든 걸 순식간에 머릿속에 입력해뒀어요. 이런 습관은 해외 파병 시절 적군 기지를 정찰할 때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기술이었거든요. 부사관 교육대 본부 건물에 도착하자 김중령 부대장이 직접 나와서 맞이해줬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풍채 좋은 남성이었는데 서현 씨의 계급장과 각종 표창을 보고는 약간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더욱이 국정원 산하기관 소속이라는 얘기를 들은 후로는 더욱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소령님 반갑습니다. 동생분 면회 오신 거라고 들었는데 혹시 다른 용무도 있으신 건가요? 김중령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동생 사고가 좀 이상해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서현 씨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톤으로 대답했어요.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 혹시 부대에서 협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건 관련 보고서나 목격자, 진술 같은 자료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김중령은 잠시 망설였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특전사 소령 출신의 국정원 산하기관 근무라는 이력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곧 참모들을 불러서 관련 서류들을 가져와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서현 씨가 받은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체력 훈련 중 교육생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자체 실족 사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동생이 병원에서 말한 내용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더 이상하게도 목격자 진술서에는 갑자기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특별한 외부 충격은 없었던 것 같다는 식으로만 기록되어 있었어요. 명백히 조작된 내용이네. 서현 씨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특전사에서 16년간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토해본 경험으로 이런 식의 은폐 작업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혹시 박민정 중사를 직접 만나볼 수 있을까요? 현장 책임자니까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불러오겠습니다. 10분 후 박민정 중사가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33 정도로 보이는 단단한 체격의 여성 부사관이었는데 첫인상부터 뭔가 공격적이고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서현 씨는 그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저 눈이야. 이 느낌 어디서 봤지? 서현 씨는 순간 중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선배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차갑고 계산적이면서도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발견했을 때 번뜩이는 그런 포식자의 시선이었거든요. 특전사에서 16년간 각종 위험한 인물들을 상대해본 경험으로 박민정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인물이라는 걸 단번에 파악할 수 있었어요. 박 중사, 제가 이서윤의 언니입니다. 동생 사고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박민정은 서현 씨의 계급장을 보더니 자세를 바로 하며 대답했어요. 네, 소령님. 그날은 오후 2시경 체력 단련장에서 평상시 기초 체력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윤 후보생이 철봉 운동을 하다가 본인이 실수로 손을 놓쳐서 넘어진 거였어요. 저희도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박민정의 대답은 너무나 매끄럽고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미리 수백 번 연습해둔 대본을 읽는 것 같았죠. 하지만 서현 씨는 특전사에서 16년간 단련된 관찰력과 신문 기술로 그녀가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은 누구누구입니까? 김소영 후보생과 이지은 후보생이 있었습니다. 둘 다 같은 분대 교육생들이거든요. 서현 씨는 그 이름들을
머릿속에 정확히 새겨뒀어요. 동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고, 이제 진짜 작전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적을 파악했으니 다음 단계는 정확한 증거 수집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혹시 그 목격자들과도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김중령이 약간 주저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결국 허락했어요. 네, 물론입니다. 다만 교육 일정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서연 씨는 만족스런 미소를 지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6시 서연 씨는 부대 근처 모텔에 방을 잡고 본격적인 정보 수집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특전사 시절 해외 파병에서 배운 감시와 미행 기술을 10분 활용할 때가 온 거였어요. 동생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할 각오였거든요. 먼저 박민정과 다른 간부들의 평소 행동 패턴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부대 정문 맞은편 카페에서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관찰해보니 박민정을 포함한 간부들이 매일 저녁 8시쯤 부대 근처 향토 음식점이라는 곳에서 회식을 하더라고요. 아마 거기서 편하게 술을 마시며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서연 씨는 미리 그 음식점에 가서 최적의 도청 위치를 선정해뒀습니다. 창문 바로 옆 구석 테이블이 완벽했어요. 벽면에 붙어 있어서 눈에 잘 띄지 않으면서도 옆 테이블 대화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오후 8시 정각, 박민정을 포함한 간부 5명이 예상대로 음식점에 나타났습니다. 서연 씨는 신문을 펼쳐들고 혼자 식사하는 척하면서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두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부대 이야기만 나오다가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야, 그 이서윤이라는 애 기억나지? 진짜 기억에 남는 새끼였어. 완전 약한 애였잖아. 박민정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서연 씨는 분노를 꾹 참으며 놓치지 않고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요. 맞아, 맞아. 완전 우는 소리만 내고 있었어. 한 번만 세게 건드려도 바로 눈물 터뜨리고 말이야. 그런데 언니가 군인 출신이래. 특전사 소령이었다고 하던데. 국정원 쪽에서도 일한다고 하고. 좀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김소영으로 보이는 목소리가 약간 불안해하는 톤으로 말했어요. 에이, 뭘 걱정해. 이미 사고 보고서도 다 위에 올렸는데 뭔 문제가 있겠어. 걔가 실족한 거 맞잖아. 증거도 없고. 그때 결정적인 대화가 나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때 내가 뒤에서 밀었을 때 내가 다 봤거든. 완전 확실하게. 야, 누가 들을까봐 목소리 좀 낮춰. 그냥 넘어진 거라니까. 우리끼리만 아는 이야기잖아. 알겠어, 알겠어. 어쨌든 이제 와서 어쩔 건데. 이미 다 끝난 일이고. 서연 씨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공식적인 처벌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법정에서 통할 만한 결정적인 목격자의 직접 증언이 필요했거든요. 바로 이지은이라는 후보생의 증언 말이에요. 음식점을 나오면서 서연 씨는 다음 단계 작전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지은을 설득해서 진실을 말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박민정으로부터 직접 자백을 받아내는 것. 특전사에서 배운 심리전과 협상 기술을 총동원해야 할 때였어요. 다음 날 새벽 서연 씨는 이지은과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 부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동생 사고 관련해서 목격자 진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는 명목이었죠. 국정원 산하기관 소속이라는 신분과 특전사, 소령 출신이라는 경력 덕분에 부대에서도 함부로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고비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이지은과의 면담을 성사시키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부대 규정상 교육생들이 외부인과 개별 면담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연 씨는 동생 사고, 관련 추가 확인이라는 명목과 자신의 특별한 이력을 활용해서 특별 면담 허가를 받아냈어요. 부대 입장에서도 국정원 산하기관 직원이면서 특전사 소령 출신인 사람의 요청을 함부로 거절하기는 어려웠거든요. 다음 날 오후 2시 부대 내 상담실에서 드디어 이지은을 만났습니다. 22살 이지은은 서연 씨 앞에 앉자마자 온몸을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어요. 작고 마른 체구에 겁에 질린 표정이 역력했는데 마치 신문 받는 죄인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긴장하지 마세요. 이지은 후보생. 서연 씨가 최대한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평상시 훈련 분위기가 어떤지, 교육생들끼리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편하게 생각하고 이야기해 주세요. 하지만 이지은은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옷깃을 만지작거리면서 몹시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서윤 후보생과는 친한 사이인가요? 같은 분대라고 들었는데. 네. 같은 방을 쓰고 있어요. 그럼 이서윤 후보생 사고 때 현장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동생이 많이 다쳐서 가족으로서 정확한 상황을 알고 싶거든요. 이지은의 몸이 더욱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훈련하다가 넘어진 것 같았어요. 저도 정확히는. 이지은의 대답은 명백히 거짓말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서연 씨는 특전사 시절 적군 포로 신문에서 배운 기술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지은 후보생. 서연 씨가 좀 더 진지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16년간 대한민국 육군에서 복무한 소령입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실제 전투도 경험했고 각종 위험한 상황들을 수없이 겪어봤어요. 그런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모를 것 같나? 이지은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벌써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박민정 중사가 뭐라고 협박했지? 진실을 말하면 내 훈련 성적을 망쳐놓겠다고 했나? 아니면 교육대에서 쫓아내겠다고 위협했나? 이지은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령님, 저도 살아야 해요. 여기서 떨어지면 제 인생이 정말 끝나는 거예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군인 되는 게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떨어지지 않아. 내가 보장할게. 서연 씨가 단호하면서도 따뜻하게 말했어요. 전역했어도 넌 아직 내 훈련병이야. 내가 널 끝까지 지켜줄 거니까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줘. 그 말을 듣고 이지은이 마침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는 건 아닐까요? 괜찮아. 오히려 내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거야. 다른 약한 후배들이 또 같은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대신 내가 본 걸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해줘야 해. 이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드디어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박민정 중사님이 뒤에서 서윤이를 확 밀었어요. 정말 세게요. 서윤이가 철봉에 매달려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다가와서 허리 부분을 양손으로 확 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서윤이가 균형을 잃고 높은 데서 떨어진 거예요. 서연 씨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차분함을 유지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지? 저한테 다가와서 너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냥 혼자 넘어진 거다. 만약에 다른 소리 하면 내 성적을 망쳐놓을 거야. 여기서 떨어지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고 있어라고 협박했어요. 좋아. 용기 내줘서 고마워.
서연 씨가 이지은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게. 무서워하지 마. 내가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서연 씨는 이지은에게 휴대폰 숨김, 녹음 기능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주고 박민정과의 대화를 녹음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자신의 전화번호도 알려줬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소령님. 이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였어요. 사흘 후 서연 씨는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박민정과의 최종 대결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지은이 녹음한 박민정의 추가 협박 내용까지 확보한 상태였거든요. 이제 적절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걸 밝혀낼 때였어요. 서연 씨는 김중령 부대장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부대장님, 사건 당일 훈련장에서 관련자들과 함께 현장 검증을 하고 싶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거든요. 김중령도 거부할 명분이 없었어요. 오후 2시 사고가 일어났던 체력 단련장에 박민정, 김소영, 이지은, 그리고 서연 씨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간부들과 교육생들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 중사, 혹시 이게 뭔지 알겠어요? 서연 씨가 차가운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내서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며칠 전 음식점에서 녹음한 간부들의 대화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어요. 기억에 남는 새끼야. 약한 애였잖아. 그때 내가 뒤에서 밀었을 때 내가 다 봤거든. 누가 들을까봐 목소리 좀 낮춰. 박민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김소영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에이, 이건 어떡해. 소령님, 이건 불법 도청 아닙니까? 불법. 공개된 장소에서 나온 대화를 녹음하는 게 불법인가? 서연 씨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특전사 출신이 누군지 알아요? 16년간 정보 수집과 증거 확보. 훈련을 받은 사람한테 증거 숨기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때 이지은이 뒤에서 조심스럽게 나타났어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더니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중사님, 이것도 들어보세요. 이지은이 며칠 전 녹음한 박민정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너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그냥 혼자 넘어진 거야. 알았지? 내 성적 생각해서 함부로 입 놀리지 마. 여기서 떨어지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있어. 박민정이 완전히 당황해서 주저앉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소령님.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오해예요. 오해? 서연 씨가 박민정 앞에 서서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음성 녹음에 목격자 증언에 내 본인이 한 협박까지 다 있는데 뭐가 오해야? 박민정 중사. 서연 씨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내가 내 동생을 고의로 밀어서 다치게 했다는 걸 시인하는 거지. 박민정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기 시작했어요. 소령님,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도 그때 화가 나서 그런 거지. 정말 다치게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용서? 서연 씨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어요. 내 동생이 죽을 뻔했는데, 어깨 탈구에 무릎 골절에 머리까지 다쳤는데, 내가 내 동생을 괴롭혔을 땐 내가 내 상관이었다는 걸 기억해. 그때 내가 못 막은 걸 지금이라도 막을 거야. 절대로 용서 안 해. 박민정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소영도 옆에서 벌벌 떨며 자신도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끝난 거였죠. 이제 공식적인 처리와 처벌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부사관 교육대 본부 건물 2층 간부회의실에서 공식적인 긴급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김중령 부대장을 비롯해서 주요 간부들이 모두 참석했고 서현 씨는 고발인 겸 증인 자격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현 씨가 회의실 앞에 서서 차분하고 정확한 목소리로 발표했어요. 첫째, 가해자들이 직접 자백한 음성 녹음. 둘째,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협박과 은폐 시도를 담은 추가 녹음. 셋째, 현장 목격자 이지은 후보생의 직접 증언. 넷째, 가해자 박민정 중사의 현장에서의 자백. 이 모든 증거가 일치합니다. 서현 씨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음성 파일 분석 자료, 증언서, 병원 진단서, 사진 자료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중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박민정 중사는 즉시 징계면직 처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고발도 병행해야 합니다. 김소영 후보생도 적극적 방조 혐의로 최소 정직 처분은 받아야 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대 내부 시스템도 전면 개선해야 합니다. 회의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부 간부들은 너무 강한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눈치였거든요. 소령님, 조금 과하신 거 아닙니까? 부대 전체 분위기나 조직 화합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 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부대 분위기. 서현 씨가 벌떡 일어서며 날카롭게 반박했어요.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다치게 만드는 게 부대 분위기입니까? 그런 분위기라면 당장 뿌리째 뽑아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 동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현 씨가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며 힘주어 말했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묵인되면 대한민국 군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완전히 땅에 떨어질 겁니다. 군은 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강함이라는 건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이어야 해요. 약자를 해치고 괴롭히는 건 강함이 아니라 비겁함입니다. 서현 씨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간부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중령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령님. 박민정 중사는 오늘 즉시 징계면직 처리하고 관련 수사기관에도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김소영 후보생은 정직 처분하고 교육대 내부 교육생 보호 시스템도 전면 재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후 박민정이 수갑을 찬 채로 군사경찰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서현 씨는 창밖에서 지켜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무엇보다 안도감이 컸습니다. 이제 동생을 지켜냈다. 늦지 않았다. 2달 후인 11월 말 서윤이는 완전히 회복해서 부사관 교육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있었어요. 박민정 사건 이후 교육대 전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간부들은 교육생들을 훨씬 공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했고 교육생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려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서윤이 자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소심하고 위축된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이지은과는 진짜 절친이 되어서 서로를 의지하며 훈련받고 있었어요. 12월 둘째 주 부사관 교육대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서윤이는 놀랍게도 전체 교육생 중에서 최우수 후보생으로 선발되어 대표로 답사까지 하게 됐어요. 서현 씨는 객석에서 동생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어려울 때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윤이가 단상에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특히 저를 지켜주기 위해 모든 걸 걸었던 제 언니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준 이지은에게도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요. 수료식이 끝나고 자매는 부대 밖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 씨는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서윤이는 새로 받은 부사관 계급장이 달린 정복을 입고 있었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서윤이가 감정이 벅차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제 넌 누구도 안 무섭지? 서연 씨가 따뜻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네,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저도 언니처럼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군대 안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서연 씨는 동생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과거의 트라우마도 이제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 이제 진짜 군인이 됐구나. 언니가 못다한 일을 내가 계속해줘. 네, 언니. 약속할게요. 이지은도 함께 우수 후보생으로 선발되어서 서윤이와 함께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게 됐어요. 둘은 서로의 가장 든든한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민정은 징계면 직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고 현재 다른 일을 찾아서 새 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특전사 출신 언니 서연 씨의 동생 구하기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때로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는데요. 무엇보다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